안녕하세요.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봉원입니다. 법무부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김어준 씨는 검찰의 업무 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명을 헛소리라고 비판했었죠.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핵심 인사를 만나서 당이 열심히 돕겠다 이런 뜻을 전한 이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 의원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인사라고 밝힌 사람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 대표의 최측근을 소환해서 막판 혐의를 다지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제가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공급 비용이나 이런 거 대납 관련해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나왔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배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여러 차례 소환 요청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계속 부인하다가 오늘 출석을 했단 말입니다. 뭐 이 배경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계속 신빙성이 있는 걸로 법원에서마저 받아들여질 경우에 이건 더 이상 수습하기 힘들다, 이런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은 이전에는 소환을 해도 나가지 않겠다, 답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김성태나 이런 분들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석을 해서 뭔가 김성태 회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김성태 회장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2019년 5월하고 6월 사이에 북한과의 스마트폰 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경기도 대신에 500만 불을 대납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납한 직후에 김용 부원장을 만나서 이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뭘 하냐면 그때 김용 부원장이 이 대표한테도 이 얘기를 했고 이 대표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대표가 고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라는 말을 김용 부원장이 나한테 해서 그렇게 들었다라고 검찰이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두면은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될까 봐 아마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냥 한 번 만나서 식사를 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전반적인 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냥 단순히 김성태 회장의 말만 가지고 이렇게 했겠느냐,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놓고 김용 부원장을 압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김용 전 부원장이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이름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김용 부원장을 3번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김용 부원장은 아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단 한 번만 만났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5월 달에 검찰에서 출석 요구가 와서 제가 서면으로 입장을 정확히 밝힌 바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해서 제가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출석을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꾸 이렇게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1차 저 변호사님께서 입장 밝히셨을 때는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3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맞나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김성태 회장이 그 방북 비용이나 이런 거 대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예 아니라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을 검찰이 왜 불렀냐면요. 쌍방울이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는 그때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대북 송금을 김용 전 부원장도 알고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소환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김건식 실장님. 네. 그러니까 이 김용 씨가 검찰 조사 때 전부터 쌍방울 관련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검찰 조사 때도 부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까 우리 배성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용 부원장은 부인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온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부인을 하면서 이걸 또 부수 효과로 누릴 수 있죠. 예. 검찰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검찰이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용 부원장은 지금 그 구속기간 만료로 지금 석방돼서 기소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그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의 질문 내용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어떤 식의 검찰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1차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모른다라고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이 임박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분위기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나 무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좀 탐색하는 그런 이제 탐색전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김용 부원장이 한 말씀 생각나는 게 김성태 회장은 딱 여러 사람과 한 차례 식사한 기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 김문기 처장하고 10박 10일을 같이 식사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지 이분은 정확히 한 번 식사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네요. 네. 예.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하셨던 지금은 사임하셨지만 변호인 하셨던 설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지금 현 대표의 어찌 보면 정무 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었죠. 본인이 인정할 만한. 저는 김용 그 당시 경기도 대변인, 그다음에 뭐 지금 정진상 예를 들어서 당시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마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월경이었나요? 저는 매일경제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무회의에서 어떤 이런 부분과 공유를 했었다. 예. 어떤 이런 정무적인 내용들을 공유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정무 라인에 있던 분들, 대부분 김용, 정진상 등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같이 공유를 했던 분들하고 어떤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볼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 기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확인코자 오늘 불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민 원장님. 예. 김용 부원장도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요,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쌍방울이 대납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가 몰랐다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한 달 전에 검찰 조사에서 한 달이 훨씬 더 지난 전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사전이든 사후든 했다라는 진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똥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띄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이재명 대표가 신작 소설을 쓴다라고 공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신부입니다. 김용 씨는. 김용 씨가 참고인 신부인데 여태까지 안 나가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지금 나가서 부인을 하고 또 김건식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탐색하는 그런 또 목적을 가지고 갑자기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하려고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은 검찰대로 하지만 검찰은 검찰대로 또 그다음 이재명 대표 측은 대표 측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을 갖다가 방어하고 공개하고 막고 하는데 지금 총력전을 피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요. 변호인 이슈가 있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부인이 그 변호사 해임 신고서를 낸 그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함께 해온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검찰 측에 밝혔다고 합니다. 자, 법정에서 이 부인과 이 문제를 두고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결국 부인 뜻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네, 그 부부가 이제 성대 출신의 81학번 동기라고 하는데요. 아내분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내분께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사실 남편이 우선이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정에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의원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여기저기 좀 취재도 해보고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게 진실일지는 좀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첫 번째로 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문의 대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언급을 했는가, 얘기를 했는가. 사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감을 하고 있으면서 좀 정보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차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소통도 되고 있지 않고 예. 우리 당의 의원들이 만나러 가서도 또 만날 수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와 소통, 그다음에 검사와의 소통만을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좀 판단 자체가 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좀 쉽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정말 이 돈이 그 송금이 됐다고 한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송금이 되었느냐 아닌가, 그리고 알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만났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고 소통 통신을 했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냈거나 이메일이나 어떤 걸 연락을 했다면 그런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물리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지금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을 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가 만나서 당이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어제 저희 뉴스나인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공개를 했죠. 바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이었던 박찬대 현 민주당 최고위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전 부지사 측도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님, 네.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박찬대 의원은 만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왜 그런 회유를 했겠느냐,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이 여당 쪽에서는 이걸 갖고 이 그러니까 몰래 비선을 통해서 양측의 비선과 비선이 만나서 뭔가 조율을 하고 접촉을 해서 이 말을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뭔가 다른 관련자들이 가서 재판 과정에 개입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회유나 다른 뭔가 이 접촉 시도가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까운 사람을 만났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박찬대 의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것도 당의 최고위원이 나섰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더구나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접견 요청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인이 변호사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는 거기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나는 내 뜻대로 그 진술을 하고 뭔가 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건데 자꾸 주변에서 와서 뭔가 그 민주당의 뜻을 좀 들어달라라고 하다 보니 이게 혹시나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가서 뭔가 회유하려는 또는 진술을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고 이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 되는 거죠. 예.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린 이 박찬대 최고위원, 저희가 충분히 반론권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는 언급을 해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금 전인 오후에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면회를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예. 왜 그런 얘기가 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으셨습니다만 저희는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난 박찬대 최고위원이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난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이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측을 만났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된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얼굴을 모른다. 변호인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은 조금 피해서 좀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TV조선 뉴스9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화영 부지사 측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야 이게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쏙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화영 지사를 면회 간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부인도 얼굴도 모른다. 저는 더 웃기는 게 이화영 지사를 한 번도 면회 간 적도 없는 사람이 왜 측근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예. 내가 볼 때는 측근을 만났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측근을 만났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이화영 지사를 직접 가서 면회한 적도 없다는 분이 그 측근을 갑자기 이 미묘한 시점에 이 부적절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시점에 왜 만나서 당이 돕겠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TV조선의 이 뉴스에 또 추가 보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술이 번복됐다고 하는 논란이 시작된 즈음에 만나서 그것도 한 번도 면회 간 적이 없는 분이 측근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인이 탄원서를 내서 군부독재 시절에 무슨 정기고문 같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4명인가가요? 검찰청 앞에 가서 연좌농성을 해서 거기서 벌렸죠, 연좌농성을. 예.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인권위의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계속 특별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 모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개딸로 추정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계좌를 공개하면서 영치익을 보내기를 시작해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 한복판에 만약 현직 최고위원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약에 만난 것이 진짜 아직은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된다면 저 부분에 대한 해명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설 변호사님, 즉 그러니까 회유 정황이라고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금
나는 이화영을 만나지 않았다. 나는 부인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찬대 최고가 아무래도 당에 어찌 보면 이루어진 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뭐 개인적으로든 뭐 이게 당 차원에서 뭐 알아보라 했다든지 뭐 당 대표가 알아보라 했다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박찬대 의원께서도 그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몰라서 또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화영 본인을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뭐 어떻게 회유를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은 일단 민주당이라든지 박찬대 의원이 최소한 그 이화영 씨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걸 뭐 회유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회유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진술이 돼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시계열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게 이달 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초 이후에 이화영 측을 만나서 당이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난 18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1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죠.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내가 면회 가서 직접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서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7월 초에 진술을 바꿨다 이런 내용이 민주당에게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이재명 측 박찬대 최고위원이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화영 측을 만났다 이렇게 저희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민 원장님, 네. 이게 지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까? 상황으로 보면은 상당한 그 불리하게 될 만약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달여 전에 했던 그 진술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 최종 이제 수사 대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지금 나서 가지고 지금 이화영 대표의 그 진술을 사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재번복하려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지금 해고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총되어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설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이화영 지사의 그 진술 번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가장 관심사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전제로 보고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보고 지금 그걸 다시 그러니까 다시 재번복하려고 지금 총 인원이 출동돼서 오면서 검찰에는 검찰대로 하고 또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법사위에서 따지고 공격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따지고 지금 이런 형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얼마 안 있을 다시 이것은 이미 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보면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찬대 최고위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갔을 때도 함께 했었거든요. 관련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1시 전에 찬데 날씨도 찬데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정말 날씨도 찬데 이겨내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오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아까 차에 내리시면서도
오지 말랐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그래서 대표님 그 어려운 길을 험난한 길을 가시밭길을 가는 것에 같이 지켜보기 위해서 왔고요. 김건식 실장님. 예. 예. 저는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방 우리 시청자께서도 화면을 지난번 화면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또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렇게 얼마나 편하게 신뢰할 만한 사이인지를 다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7월 초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도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된 지가 한참 됐어요. 10개월이 넘었는데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은 분이 측근을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모든 길이 지금 이재명 대표로 통하고 있는 그 길목을 그동안 10개월 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지키고 있었죠. 삼국지 장비처럼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는데 이 길목을 지키고 있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면서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을 막고 있던 사람이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사실상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 2명이 남아있죠.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는 순간 길목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죠.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이 가야 되고 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김용 부원장을 이렇게 소환해서 한다는 것은 차근차근 그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그 째깍째깍 시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저런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저렇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전 민주당이 전당적으로 보여서 이러저러한 압박과 회유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대선 때도 이제 수석 대변인으로서 또 역할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출마에서도 그 출마 당시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정치적인 성격이나 어떤 성향이 그 비슷함을 이제 당원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동지적인 관계로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사자가 박찬대 의원 본인이 측근을 만났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직접 한 건 없거든요. 만났다 아니다 얘기도 지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가정 상황에 놓고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진술이 번복됐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진술이 정말 일관성이 없었는가라는 것도 한번 좀 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화영 의원이 이제 어떤 징역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때 사실 뇌물로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쌍방울의 어떤 진술이나 그 쌍방울 측에서의 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개인적인 진술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본인이 그 징역이나 어떤 것들이 그 결정이 되는 것들은 쌍방울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태도가 변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상황에서 특히 지금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굉장히 좀 폐쇄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지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명확하게 좀 사실이 빨리 규명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성남FC나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 다 압수수색하고 있었지만 사실 어떤 특정한 범죄가 딱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드러난 게 없단 말이죠. 이것은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인할 길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모호한 정말 베이그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시에 경기도에서도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도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식사하십시오. 자,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굉장히 대응을 하실 때는 하시다가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이 보도에 대해서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정말 뭐 호무맹랑한 소설이다라는 반응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그리고 말도 상당히 신중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아예 대답을 안 하셨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검찰에 뭐 협박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지금 이화영 전 지사는 지금 변호인 접견을 180회나 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외부 인사들 접견도 50회가 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특별면회도 몇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보가 단절돼서 검찰의 회유 협박이 통했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게 쉽지 않은 정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찬대 자신의 가장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어쨌든 이화영 전 이 부지사의 측근을 만났다 하는 게 드러나면 이거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초조해서 그쪽에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들이 검찰청사에 가서 연좌 시위를 하고 계속 접견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지층은 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힘내라 이화영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화영 전 이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에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지금 굉장히 모두가 나서서 총동원돼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 그 쟁점은 8월 8일 다음번 이 재판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 검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원하던 대로 다시 바꿀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8일에 이제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발언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그날 어떤 발언을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어저께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배우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과 변호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변호인이 어떤 이러한 보고를 했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에 보고를 했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면 그냥 진술서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진술을 하지 않고 그냥 서면 형태로 제출을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본인과 어떤 지금 본인이 해임을 했던 변호인과의 사이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추측컨대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그냥 그 검찰에서 진술을 했던 피신 조서를 증거로 제출된 피신 조서를 그대로 그냥 채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지금 상황들이 그 이화영 본인에게 공개 재판에서 공개 증언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서면으로 동의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영장 청구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사건은요 이미 일단 수사가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가지고 다시 소환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문제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박찬대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붙이고 싶은 것은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저렇게 펄펄 뛰고 이 본질을 벗어난 질문에 벗어난 다른 그 우회적인 답변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문제가 박찬대 의원은요 그냥 의원이 아니라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이화영 전 지사의 측근을 만나서 회유하거나 뭐 달래거나 아니면 뭐 그 하소연을 했거나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요. 민주당의 지도부가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은 최대한 부정할 수 있을 때까지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의 태도에서 보면요 변화가 읽혀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맨 처음에 알려졌을 때 이화영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신작 소설을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얘기가 상당히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극비리에 제 추측입니다. 극비리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에게 오는 그 선을 차단시키려고 최측근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접촉을 시키고 이화영 전 지사 측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예. 취재가 돼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저런 태도가 유보적으로 지금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민 원장이 개인 의견이신다는 예,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쌍방울과 관련해서 검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일부 유죄 판결까지 나기까지 했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것 관련해서 추가 내용은 저희 이어지는 뉴스9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이 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야당이 특히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한 장관은 소고기를 사 먹고 초밥 사 먹은 게 아니잖아요 라면서 이거 과거 이재명 대표 측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소환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성남에 있는 한우집을 자주 가셨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이 업추비를 쓰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고깃집 얘기하는 것인 말씀드리면 거기가 서초구에서는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내용 자체가 어떤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슨 뭐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소고기, 초밥, 요트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한동훈 장관과 이제 그 법사위가 열리면 민주당 의원들과 항상 설전을 주고 받는데 아마 어제는 이제 업무 추진비, 업추비의 영수증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박주민 의원이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공식적으로 카드가 나오고 카드를 통해서 사용한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업무 추진비의 사용 내역에서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몇 프로가 식별이 안 돼서 그 좀 흐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벌써 중앙지검장 시절이니까 언제입니까? 2019년, 2018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4년 전, 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제출한 영수증이 사실상 저희들도 집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오래된 영수증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관련해가지고 한우집을 성남인들 갔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뭐 서초구에서 많이 드셨겠지만 잘 아시지만 서초에서 한 블록 지나면 바로 양재입니다. 양재에서 한 블록 지나면 성남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초에서 드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공무원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쓰라고 있는 업무 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같은 공직자 법무부 직원, 중앙지검 직원들과 함께 가서 가끔 이거 한우집 가서 먹은 걸 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한 해명이 됐으면은 저는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인 건요? 네, 그 한우집에 가면은 소고기를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한우집에서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결제 같은 경우도 시간대가 50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상대방의 소송명을 자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48만 원, 49만 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메뉴를 어떻게 먹었는지, 몇 명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업무 추진비 중에 영수증의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고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좀 모읍니다. 특히 뭐 아이와 특별하게 어디를 갔거나 했을 때는 영수증을 모아서 몇 년치 영수증도 제가 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절반 정도가 잉크가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보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 같은 영수증도 굉장히 잘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무자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정한 곳에서 또 식당 이름이나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뭐 소고기 먹고 초밥 먹고 많이 식사 드시고요. 열심히 일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방송인 김어준 씨가요. 오늘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일국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곧바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김어준 씨의 주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헛소리죠. 열이나 빛에 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검이 제출한 것처럼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출된 거는 감열지라서 휘발된 게 아니라 왜냐면 다른 글씨 보이거든요.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휘발이 돼요.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도 어디 가서 조사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끌려갑니다. 배 의원님, 일단 영수증 오래 두면 좀 날아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영수증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입니다. 예. 일단 색이 바래고 그 글자도 좀 희미해지고 뭐 책들도 마찬가지. 책도 오래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종이가 변색되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희미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오늘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거는 지금 이 특활비 이 영수증이 공개된 과정을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이 특활비 영수증이 공개된 건 시민단체 등에서 그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 판결로 결정으로 이게 공개가 됐는데 이 법원 결정 이 취지가 뭐냐면 딴 건 공개하는데 뭐 그 날짜와 상호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리고 복사를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그건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헛소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법무부가 발끈한 겁니다. 지금 아니 장관이 그게 그 휘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잉크가 휘발된 거 얘기한 거 그거는 예. 당연히 가려서 한 건데 그거를 마치 이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지금 김어준 씨를 걸겠다 했는데 김어준 씨가 이번뿐만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경우도 한두 개가 아니었고 또 말도 막말도 많았고 이런 걸 이제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번엔 김어준 씨에게 한번 이 법적으로 책임을 한번 물리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굳이 저렇게 해서 물려야 되는지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법무부의 판단일 거고요. 다만 이번 이 특활비 공개는 사실 특활비는 투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하나 모든 영수증에 대해서 다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올바르게 잘 쓰였느냐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꼬투리 잡기식으로 하는 건 너무 심하게 가는 건 좀 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법무부가 일부러 종이를 가리고 복사한 거다. 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입장이고 법무부가 해명을 한 거는 상호와 결제 시각은 가렸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수증이 좀 발했을 뿐인데 네. 그걸 그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법적 조치를 한 거거든요. 이 법적 조치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간단한 사안 같습니다. 일단 그 공개를 하도록 결정이 난 판결문을 일단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고요. 뭐 진짜로 그 판결문에서 어떠한 것들을 등사해줘라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사를 해온 용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 원본 영수증도 아마 저는 제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본 영수증과 복사된 것과의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짜 종이를 가리고 한 것인지 자연적으로 잉크가 날아간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법무부에서 저는 이렇게 재갈물리기식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수든 진보든 언론에서 이런 부분 지적할 수도 있고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도대체 뭐가 거짓말이죠? 저는 지금 김원준 씨가 한 부분이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일정 부분 전체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잉크가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좀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으로 하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예. 글쎄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언론인에 대해서 재갈물리식의 법적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그 김어준 씨의 저 논란을 법무부가 발끈한 이유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걸 오해를 했거나 착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잉크가 오래 휘발됐으니까 오랫동안 몇 년 전 걸 갖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일반론을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잘 안 보이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4, 5년 전 거의 업무 추진비에서 영수증이기 때문에 휘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론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출한 영수증에 보니까 왜 그러니까 식당 이름하고 결제 시각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은 이 상호하고 식당명하고 결제 시각은 법원 판결문에서 일단 이건 제외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고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섞어가지고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이 안 나오는 것을 마치 휘발돼서 안 나온 것처럼 했다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묘한 거짓말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측에서는 그러한 두 개를 섞어서 교묘하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교묘한 결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로 들리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을 해보고 자료 같은 걸 좀 체크를 해보고 자기 스스로가 납득이 되면 좀 설명을 좀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한동훈 장관이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했다고 상호가 안 보이는 걸 마치 휘발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는 사실 딴 사안인데 네. 저는 그런 식의 김어준 씨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요. 과거에 김어준 씨를 직접 평가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직업적 음모론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말이 너무 깁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너나 짧게 하세요 이러면서 맞받았습니다. 먼저 한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채법 특권이라는 걸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자, 민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튼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민영배 의원의 맞받아치는 SNS 글은 좀 인신 공격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면서 너나 짧게 하시라. 물론 지금 영화의 한 대목을 패러디해서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도 너무 그렇게 싸움닭처럼 비치면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그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좀 이번 기회에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는 그 기명투표 그 부분은요, 사실은 진짜로 한동훈 장관의 말이 맞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이 너무 길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인사에 관한 무기명 투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투표를 하기로 하는 건데, 저건 기명투표를 하자는 얘기는 당장에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수박 세출해가지고 공천에 영향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기명투표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한동훈 장관과 이 민영배 의원의 공방에 대해서는 둘 다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품위 지켰으면 좋겠다. 예, 정호 의원님요. 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공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중도 성향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이면에는 아마도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것을 만든 게 무엇일까,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정치인의 말과 태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TV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저 사람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민영배 의원도 그렇고 이런 좀 품위 있는 언어나 그리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지금 요즘 또 현수막 때문에 또 굉장히 난리죠. 그래서 길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여야가 그냥 정책적으로 싸우고 정책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어제 오랜만에 또 국회 열려서 많은 분들이 또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두고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형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색적이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접견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불이다른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낸 수사 방해가 그 수사 방해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한동훈 장관님의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회 스태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일단은 그 민영배 의원의 어떤 답답함이 저는 나왔다고 봐요. 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면회를 좀 통해서니까 저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별 장소 접견 면회죠. 장소 접견 면회를 통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싶었다고 좀 보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화영 씨가 어떻게 진술을 바꿨는지, 바꾸게 된 동기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하고자 한 것인데, 오히려 또 이런 부분들이 법무부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치소 측에서 이게 불허가 됐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저는 토로했다고 보고, 그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행동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뭐 사법 방해라고 하실 필요까지는, 사법 방해한 게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주당에 대한 날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런 갈등 관계를 계속 부추기는 것 같아서, 참 이번 여름 수해에 지치고 여러 국민들께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이런 걸 과연 그 국민들께서 보고 참 어떤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서 참 조금 아쉽다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민영배 의원 말고도 전 법무부 장관이죠. 박범계 의원과도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거친 신경전을 벌여왔었는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목소리 낮춰 하세요. 예.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재판장입니까? 교장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김도읍 학교에 우리가 학생들이에요?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저분들이 위원장이 종이요? 예?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룰을 정해가지고 그냥 말아. 말씀 가려하십시오. 여기가 조선시대입니까? 종이 뭡니까? 네? 자, 배 의원님, 전현직 직전 법무장관이고 그 다음 바로 후임이지 않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어떤 그 법리나 정책을 갖고 논쟁을 하면 보기 좋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뭐가 잘못됐고 이게 법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고 싸울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싸움은 보면 서로 감정 싸움, 말 싸움입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서고 그다음 왜 소리 지르냐 그러고 뭐 이러다 민증 까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게 아주 아이들 싸움 아닙니까? 아주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근데 박범기 의원은 이전에부터 좀 그러긴 했어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 박범기 의원도 지금 선수가 몇 선입니까? 중진 의원이 이제 저런 식으로 자꾸 소리 질러서 뭐 말로 그냥 위험으로 뇌를 눌러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면 그건 잘 안 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도 누가 보면 약간 뭐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깐족거린다고 하는데 너무 한마디도 안 질라고 계속 싸우는 이런 느낌이 뭐랄까 이 성숙한 그런 뭐 이 장관이나 그 의원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죽하면 아유 좀 보기가 안쓰럽다 또는 상스럽다 이런 말과 평가까지 받는데 지금 전에 보면 김혜지 의원님이라고 시각장애인 여성 의원이 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아주 말 또박또박 하나도 소리 지르지 않고 좋은 정책적 대안도 얘기하고 그래서 장관과 총리까지 다 나와서 하고 결국 여야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국민들도 참 보기가 좋을 텐데 제발 이런 그 말싸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한동훈 의원한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동훈한테 승리를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승리를 당한 거라고 한 건데 스스로 화내다가 한동훈 페이스에 말려서 자기 혼자 바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발 좀 이런 모습은 좀 덜 봤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예, 두 사람이 서로의 태도를 문제 삼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반대를 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보낸 거는 영전이요? 물 먹은 거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럼 반말 하시게 제가 좀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호라고 물었는데 무슨 반말을 해요? 반말하기는 예. 감사를 오래 하시니까 저 지금 귀가 좀 그러시나?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어?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하면은 또 뭐 반말했다고 할까봐 내가 바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 보고 있는 저희들도 빵 터지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설전을 두고요. 정치권에서도 논평들이 많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건 싸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추미애 장관이나 저 박범계 장관이 했던 언어 태도보다는 훨씬 더 예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문답은 누구랄 것도 없이 그냥 초등학생 둘이 그냥 다투고 있는 그쵸, 이런 뒷부분이. 모습으로 계속 저런 게 본인한테도 얼마나 좋을까. 자, 김근식 실장님도 한번 뭐 평론 한번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일반 서민들도 뭐 말다툼이 있고 있으면은 결국 언성 높이고 화내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인데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이제 현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막 여러 번 했는데 설전을 벌이고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조금 이야기하시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일단 언성이 올라갑니다. 언성이 올라간 날은 소리를 버럭 지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물론 거기에 지지 않고 따박따박 이야기를 합니다만 언성이 올라가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걸 지켜본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판정승은 한동훈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누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를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박범계 전 장관이 결국 자기 부분을 자기가 분석해서 언성이 올라가고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범계 장관이 지금 뭐 국회의원으로 제가 볼 때 다선 중진 의원이신데 상임위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문하고 그 질문 답변을 유도할 때는 정말 아까 나온 것처럼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된 걸 하되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도 정말 좀 언성을 높이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저는 박범계 장관에게 앞으로 필요한 그 좀 훈련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건복지부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앞서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의사 면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사가 30이 안 되면 40에라도 되면 되는 거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의사 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 법원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게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만에, 3달 만에 복지부가 조민 씨의 면허를 취소한 겁니다. 조민 씨는 아까 보신 것처럼 다소 좀 의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일단 뭐 본인이 이미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취하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결과도 자기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저는 질의멸렬한 어떤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에 대한 지금 형사적인 사건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요즘 뭐 조민 씨 보면 뭐 저는 구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고 예.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재능을 그동안 펼치지 못한 것들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저는 개인 조민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시민으로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본인의 어떤 새 출발을 위해서 저는 시작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자녀들이 고민 끝에 학위와 자격 등을 포기했다. 가슴이 아프지만 새로운 시작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 보시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비로서 자식의 결정 존중하기로 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부정을 다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감정적 호소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조국 전 장관한테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진정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정으로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불법적인 그 범죄 혐의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온갖 미사 요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반성한다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계속해서 정말로 의사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기소가 안 되고 그 기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런 미사 요구를 통해서 자꾸 변명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의 범죄 혐의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면서 그 자식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보이는 것이 국민적 설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조민 씨에 대해서도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의사는 뭐 사회 봉사하는 수단이지 본인의 어떤 입신양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은 번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봉사 수단을 할 것도요.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단 많아요. 그리고 봉사수단으로 의사를 하고 싶으면은 의사를 취득하는 절차가 합법적이고 많은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면은 그 촛불 훔친 것이 절도 행위가 아닙니까? 절차 자체도요, 다 합법적이고 국민들한테 공감에 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부부는요, 나흘 전에 입장문을 추가로 내고 부모인 우리의 불찰과 또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49.1%가 진정성이 없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감하지 않는다. 49.1%, 공감한다. 42.9%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뭐 팽팽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공감하지 않는다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입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학부모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굉장히 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학교를 들어갔다면 또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가족분들, 그 부부를 포함한 자녀들까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좀 고통 속에서 특히 언론에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조민 씨가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만큼 이제는 좀 언론에서도 좀 더 이상의 좀 관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 법에 의한 그런 처벌이나 어떤 법에 의한 그런 프로세스가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가족들도 다시금 좀 행복을 되찾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여론조사는요, 오차 범위 내에서 수치가 붙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은 오늘 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이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다만 아까 우리 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공무관계 또 가담 경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배 의원님, 일단 검찰이 결국에는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본다면 왜 진정성이 없다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동안에 혐의를 부인해왔어요, 계속. 그리고 뭐 떳떳하다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두 달 전부터 태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민 씨의 기소와 관련된 것 때문이 아니냐. 결국 그 조국 전 장관도 그동안 명확하게 자기가 잘못됐다고 한 적이 없고 얼마 전 재판에서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부인도 재판정에서 이 반성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조민 씨가 지금 걸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진정성 여부는 떠나서도 어쨌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뭐 반성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여론도 그래도 이 조민 씨까지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지금 안 그래도 의사면도 다 날라가고 뭐 또 아들은 학위도 날라가고 근데 거기다가 기소까지 하면 좀 가혹하지 않느냐. 혹시나 뭐 멸문지화 이런 쪽에 또 여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검찰이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전처럼 나는 떳떳해 했으면 아마 오히려 기소를 했을 텐데 저런 태도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마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4달 중에 기소냐 아니냐를 결정할 텐데 지금은 조금은 여론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검찰이 밝힌 그 내용 중에 이제
입장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성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대목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아마 이제 조국 부부 명의의 공동 입장문은 제가 봐도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굉장히 지금 시점이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아마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에는 그냥 포괄적인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성찰하겠다, 뭐 돌아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포괄적인 반성이었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시인과 반성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자식들은 뭐 학위를 반납했고 의사면을 취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마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엊그제 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지금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다시 복직이 되면 바로 그냥 사표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말은 그럴듯해 보이죠. 내가 사표를 냈는데 그게 안 받아서 파면시켰으니 교원소청 심사에 가서 권리 구제를 받고 내가 당당하게 사표를 내겠다는 건데 잘 살펴보십시오. 저도 교원이니까 압니다만 교원은요 사법적 처리와 상관없이 그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유죄 판결이 나느냐 안 나느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는 파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기가 형사적 처벌이 안 났는데 왜 하냐 억울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교원소청 심사에 살아나가지고 사표를 내잖아요. 그 사표는 딱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면에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표를 내는데 서울대 측이 거부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상 징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나 기소가 된 사람은요 사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학교가. 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결명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굉장히 자기는 억울한지만 받으면 바로 억울한 마음 찍고 사표를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직도 전 조국 전 장관이 언론 플레이에만 능하다. 반성의 기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자신은 월급이나 연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서요. 지난 24일에 유엔군 참전용사인 콜린 태커리 씨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유엔 참전국 용사 감사 만찬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아리랑을 열창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Arirang brings a lot of memories. I was very delighted. So I've learnt it off. I hope I've got the pronunciation correct. 자, 이분이 영국 참전용사인데요. 굉장히 발음도 좋으시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일단 노래를 잘하시는데 잘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분이 영국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 우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곳인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냥 한 게 아니라 나이가 89세일 때 2019년에 나가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소에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노래뿐만 아니라 이분이 한국전에서 그 활약했던 것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참전했던 전우 6명 중에 4명이 다 돌아가셨고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기념공원에 지금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 내 전우들이 다 여기 묻혀 있다. 그래서 내가 아리랑을 부른다 했는데 그럼 아리랑을 왜 불렀을까? 이분들이 그 한국에 그 아리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답니다. 그래서 전투 현장에서 따라 부르면서 그때부터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부산에서부터 압록강까지 우리나라 전국의 전장을 2년 동안 누비셨는데 여기 임진강 전투에서 이분이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나머지 600명의 영국군 연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중공군 3만 명하고 싸우다가 근데 지켜냈어요. 지켜냈지만 거의 전멸을 했는데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한국에 와서 아리랑 부를 때 마음속에서 눈물과 감정이 치받치겠습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분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군 전사자로 추정이 돼서 북한에서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6.25 전쟁 국군 참전용사 7분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온 영웅들을 최고 예우로 맞이했는데요. 이 이벤트 자체가 메시지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사자분들이 조국의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모두 함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임나기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보통 유해 봉환식이 있으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함께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하고요. 이 행사 자체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